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조선 최악의 암흑기였던 세도 정치의 역사 마지막 6부입니다. 조선의 23대 왕 순조 때 외척이었던 김조순에 의해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에 반남박 씨도 참여하였죠. 순조는 카리스마를 갖춘 국왕은 아니었기에 김조순에 의한 세도 정치를 방관하다시피 했습니다. 김조순으로 세도 정치의 관례가 자리 잡힌 건 맞지만 그래도 정조가 신임하던 인물 중 하나가 김조순이었던 만큼 막장의 태클을 받는 정도는 아니었죠. 최소한에서는 지켰습니다. 순조 말년 아들 효명세자가 풍양조 씨의 가문을 키우며 안동 김씨의 독주를 막아보려고 했지만 효명세자는 요절하고 아들의 요절에 순조도 몇 년 후 사망했죠. 이후 효명세자의 아들 헌종이 24대 왕이 되었고 이 젊은 청년 국왕은 풍양조 씨를 다시 육성하며 안동 김씨와 세력 균형을 이루었지만 그마저도 요절했습니다. 비록 생전 효명세자와 헌종은 안동 김씨의 독주를 막아보려 했던 것은 있지만 어찌됐든 그들이 키운 풍양조 씨도 외척 가문으로 세도 정치에 일조하는 형태인 건 매한가지였습니다. 헌종사 후 방계 출신의 철종이 25대 왕이 되었고 그도 무언가 사회개혁을 추진해 보려고 했지만 이미 조정은 철종을 옹립한 안동 김씨의 세상이었습니다. 우선 왕실 최고 어른이었던 순원 왕후가 안동 김씨 집안이었고 철종의 왕비 철인 왕후도 안동 김씨였고 비록 나중에 순원 왕후가 사망했지만 이미 김조순의 아들 김좌근이 반 안동 김씨 일파를 몰아내며 측근 세력들로 조정을 꾸려놓았기에 철종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안동 김씨와 친안동 김씨 일파들은 뇌물을 받으며 관직을 분배하는 등 끝없는 부정부패와 매관매직이 만연했습니다. 이를 비판하거나 문제시 삼으면 조정에서 퇴출되었죠. 관직을 뇌물로 사고 파는 매관매직이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뇌물로 인한 매관매직은 주로 조정의 요직을 꿰차고 있는 권력자들이 뇌물을 바친 이에게 지방관의 관직, 즉 사또의 자리를 나눠주는 형태가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사회적 권력에 탐났던 걸까요? 재산을 다 바쳐가면서까지 뇌물을 바칠 만큼 사회적 권력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들에게 뇌물은 투자였습니다. 내가 이만큼의 뇌물을 바치면 그 이상의 재산을 다시 거두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앙의 관직은 그게 다소 힘들겠지만 지방관은 가능해요. 지방관은 자신이 관할하는 고을의 세금 징수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중앙 관직에 있는 자들은 뇌물을 받고 그들에게 뇌물을 바친 지방관직들은 백성들을 상대로 고혈을 짜내면서 재산을 불려나가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지방 간의 권력 강화는 정조가 강하게 밀어붙이던 정책이었습니다. 당시 지방은 향촌 사회 내 제지사족들의 영향력이 막강했는데 이들이 때로는 국왕의 정책에 반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죠. 왕권 강화 차원에서 지방을 확실하게 장악하고자 정조는 지방관의 힘을 강화시켜 향촌 사회 내 제지사족들의 영향력을 약화시켰죠. 단 세금 징수권이 있는 지방관은 부패해질 가능성이 크죠. 따라서 정조는 암행어사들을 활성화시키며 지방관의 부패함을 철저하게 관리했으나 정조 사후 문약한 순조가 왕이 되면서 지방관들에 대한 견제가 약해지고 또 그러면서 탐관오리들의 가름주고가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죠. 따라서 순조 때 소규모 밀란들이 꽤 많이 있었고 홍경래의 난도 그런 민심의 반발심에 붙어져 삽시간의 세력이 커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지방관의 부패함이 극에 달했던 시기가 철종 시기였습니다. 왜냐? 안동 김씨의 부패함과 독주가 절정을 찍었을 때가 철종 시기였기 때문이었죠. 어린 시절을 사실상 평민처럼 보냈던 철종이기에 철종은 특히나 세금 문제에 관심을 보였으나 세금 문제 개혁에 나서려고 할 때마다 안동 김씨 일파의 방해에 제지되었죠. 부패한 지방관들에 의해 망가져버린 조선의 세금 제도를 삼정의 문란이라고 합니다. 삼정이란 세 가지 세금 제도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전정이라고 가장 일반적인 일종의 소득세인데 이 당시에는 농사를 지은 수확량에 대한 세금이었겠죠? 이 전정을 보통 각 고을별 지방관과 그 아래 아전들에게 바칩니다. 그럼 지방관과 아전들이 고을 운영비로 일부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중앙정부에 보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서 지방관과 아전들이 빼돌리는 비율이 30에서 40%까지 갑니다. 중앙정부에선 세금이 안 거친다고 판단하여 더 뜯어내라 하고 지방관과 아전들은 오히려 좋다며 벼랑간 무슨 명목이든 갖다 붙여서 백성들을 탈탈 털었습니다. 세금의 과중함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면 그 도망친 비율만큼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물렸습니다. 삼정 중 두 번째 세금은 군정이라고 15세에서 60세 남성들은 군복무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남성들이 군복무를 해버리면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서 가족을 부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라고 당시 화폐 중 하나였던 옷감을 고을에 제출하면 군역을 면제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이 포를 지방관들이 강제 차출했죠. 그렇다면 이 군정은 오로지 15세에서 60세 남성들에게만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포를 15세 이하의 어린아이들,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까지 포를 물렸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에게까지 세금을 물렸고 만약 이웃이나 먼 친척 중에 도망가는 사람이 생기면 그 도망간 사람의 세금량까지 백성들이 부담해야 했죠. 세 번째는 환정이라고 보통 환곡이라고 부르는데 환곡은 공식 세금은 아니고
국가에서 저이자로 해주는 대출 시스템이었습니다. 저이자 대출은 무슨 어마어마한 이자와 함께 지방관과 아전들의 비리를 충당해주는 고리대금으로 전락한 지 오래였죠. 전정, 군정, 환정 세 가지의 세금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여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데, 삼정의 문란은 이전부터 계속 누적되어 오다가 철종 때 그 정점을 찍었던 것이었고, 당장 언제 밀란이 터져도 이상할 게 없는 시대였습니다. 철종 제위 13년째였던 1862년 결국 터졌습니다. 1862년 2월 진주에서 밀란이 터졌는데요. 당시 조선에서 진주는 꽤 큰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탐관 노래들이 더 판을 칠 수가 있었죠. 지금의 진주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진주목사 홍병원과 진주에 주둔하고 있던 경상도 육군사령부였던 경상우병영의 사령관 백낙신이 합작하여 아주 못된 짓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당시 진주에서 한양으로 보내야 하는 세금이 연쌀 4만석이었는데 홍병원 백낙신이 진주 백성들로부터 떼먹은 세금이 연쌀 6만석이었다고 합니다. 해도 너무한 거죠. 결국 농민 봉기를 일으켰던 진주 농민들은 홍병원과 백낙신을 인질로 삼았습니다. 중앙정부에선 안핵사를 파견합니다. 안핵사란 밀란이 터졌을 시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중간에 타협과 중재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직책인데, 이때 안핵사로 파견된 사람이 박규수라고 아주 유능한 관리였으며 젊었던 시절에는 옛 효명세자의 친구였고 나중에는 모든 개화파들의 스승이 됩니다. 박규수는 안핵사로서 진주 백성들의 호소를 전부 들어주었으며 철종에게 아뢰어 홍병원과 백낙신에게 가장 강도 높은 단계의 유배령에 처하게 만들며 진주에서의 농민 봉기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 사회에서 또 특기할 만한 사회적 현상이 전국적으로 큰 도시에는 큰 시장이 열렸는데, 이런 큰 시장에는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다 모인단 말이죠. 진주에서 벌어진 일들이 이 시장을 매개로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1862년 3월에서 5월까지 충청, 경상, 전라, 삼남 지방에서 농민 봉기가 폭발적으로 그리고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경상도에서는 함양, 거창, 성주, 울산, 김천의 계령, 군위에서 일어났고, 전라도에서는 익산, 한평, 부안, 장흥, 순천, 강진, 남원, 영광, 고창, 화순 등에서, 충청도에서는 청주, 공주, 논산, 진천, 부여, 옥천 등지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경기도 광주와 제주도까지도 봉기가 발생했죠. 조직적인 단체가 주도한 게 아니라 지방별로 개별적으로 봉기가 연쇄적으로 일어난 건 그만큼 조선 사회 경제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다는 겁니다. 1862년 임술년에 일어났었던 이 일련의 농민 봉기들을 통틀어 임술농민 봉기라고 합니다. 이때 박규수는 이 모든 봉기의 원인들이 삼정의 문란 때문이라며 철종에게 간곡히 아뢰어 삼정의 문란을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고, 철종은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겠다며 삼정이정청이란 기관을 신설합니다. 철종은 삼정이정청에 삼정의 문란을 해결할 수 있는 개혁안을 내놓으라 했으나 삼정이정청을 구성하는 대신들은 대부분이 안동 김씨이거나 마찬가지로 부패한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아니, 삼정이정청의 총책임자는 이 모든 부패한 먹이사슬의 맨 위에 있는 김좌근이었죠. 이들이 내놓은 개혁안들은 개혁이라고 차마 부르기 어려운, 사실상 현상 유지나 다름없는 그냥 쇼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삼정이정청은 흐지부지 해산되어 버렸고요. 어느 순간부터 철종은 개혁의 의지를 모두 상실하고 술과 음란한 생활에 젖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철종의 건강도 악화되었고 재위 말년 몇 년은 술과 여자에 빠져 놀거나 병으로 골골댔죠. 임술농민 봉기가 철종이 죽기 1년 전이었거든요. 그렇게 철종이 비실비실 되던 사이에 왕실과 신하들은 또 한 번 멘붕에 빠집니다. 철종에겐 또 아들이 없었거든요. 아들들을 낳긴 낳았지만 전부 요절한지라 또다시 반계 중 한 사람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때 왕실 최고 어른은 풍양주씨의 조대비였습니다. 왕이 후사 없이 죽는다면 최고 결정권자는 대왕대비가 됩니다. 아무리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대왕대비의 결정을 뒤엎을 순 없죠. 그렇게 조대비가 결정한 사람이 흥선대원군의 아들 고종이었죠.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시작하고 안동 김씨를 숙청했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안동 김씨를 끝까지 존중해 주었습니다. 김좌근과 김좌근의 아들이 흥선대원군 아들의 즉위를 다소 못마땅해 했다지만 그렇게 강하게 반발했던 건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흥선군 시절의 흥선대원군과 김좌근은 사이가 나름 좋았거든요. 안동 김씨의 당수였던 김좌근의 경우 워낙 노년이라 애당초 조정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흥선대원군은 김좌근에게 명예직을 주었으며, 김좌근의 양아들이자 안동 김씨의 새로운 세대였던 김병기도 처음엔 지방관직을 전전하기는 했으나 곧바로 다시 중앙정계로 진출했습니다. 안동 김씨의 또 다른 실권자였던 김병학은 흥선대원군 시절 영의정이었습니다.
만약 흥선대원군이 피해 숙청을 감행했더라면 그간 안동 김씨의 권세가 있었기에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조선을 망친 안동 김씨 집안은 끝까지 권세를 누렸습니다.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안동 김씨 전체가 다 그랬던 건 아닙니다. 세도 정치를 만들었던 김조순, 김작은, 김병학 이 라인은 서울에 살던 안동 김씨 계파에 국한되어 있으며 그래서 이들을 신안동 김씨 혹은 장동 김씨라고 불러 안동 김씨 전체와는 구분하기도 하죠. 여러분은 잃어버린 60년 세도 정치의 역사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